한도윤은 창밖을 보지 않았다. 차는 국도를 따라 달렸지만 그의 시선은 무릎 위에 놓인 서류 뭉치에 고정되어 있었다. 전주 외곽의 요양병원, 그곳은 그가 운영하는 의료재단 산하시설이었다. 분기별 봉사 일정이었고 그는 늘 그랬듯 형식적으로 참석할 예정이었다. 조수석의 비서가 입을 열었다. 이사장님, 10분 후 도착합니다. 도윤은 고개만 끄덕였다. 42세, 지역 유지, 의료재단 이사장. 그는 자신의 삶을 그렇게 정의했다. 더 이상 다른 설명이 필요 없었다. 감정은 불필요했고 과거는 묻어두는 것이 나았다. 병원 현관 앞에 차가 멈췄다. 원장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고 직원들이 줄지어 인사했다. 도윤은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나눴다. 그의 얼굴에는 온기가 없었지만 누구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환자 명단입니다. 원장이 건넨 파일을 받아들었다. 7명. 대부분 고령의 치매 환자들이었다. 도윤은 무심히 이름을 훑었다. 김순례, 박영수, 최기철 그리고 이서진. 손끝이 굳었다. 이서진. 그 이름을 본 순간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찢어지는 것 같았다. 도윤은 애써 표정을 감췄지만 목 안쪽이 메말라가는 걸 느꼈다. 10년 전 이혼한 전처. 그가 지우려 애썼던, 그러나 완전히 지울 수 없었던 이름. 이 환자분은 어떤 분인가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았다. 원장은 고개를 가웃하며 파일을 들여다봤다. 아, 이서진 씨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기억장애를 앓고 계시죠. 보호자는 딸분이시고요. 아주 성실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딸. 도윤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고개를 돌려 복도 끝을 바라봤다. 303호. 서진의 병실 번호였다. 먼저 다른 분들부터 뵙겠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요동치고 있었다. 2시간이 지났다. 봉사 일정은 끝났고 직원들은 점심 준비를 하러 떠났다. 도윤은 복도 끝에 서 있었다. 303호 앞. 그의 손은 문손잡이에 닿았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했다. 왜 여기 있는 거지? 왜 하필 이곳에? 그는 눈을 감았다. 열애전의 기억이 밀려왔다. 빗속의 교차로, 꺾인 차체, 깨진 유리, 그리고 딸 지우의 작은 손. 아빠, 지우는 그렇게 속삭이고 눈을 감았다. 겨우 8살이었다. 서진은 운전석에서 피를 흘리며 울고 있었다. 도윤은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아내를 외면했다. 그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다. 사고의 원인이 그녀에게 있다고 믿었으니까. 도윤은 천천히 문을 열었다. 병실은 고요했다. 창가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짧게 자른 머리, 하얀 환자복, 그리고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인 두 손. 얼굴은 여전히 가늘었지만 어딘가 텅 빈 느낌이었다. 서진.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맑았지만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았다. 누구세요? 그 한마디에 도윤의 숨이 멎었다. 저 봉사 온 사람입니다. 그는 겨우 대답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그녀는 그를 기억하지 못했다. 결혼도, 이혼도, 지우도 모두 사라졌다. 도윤은 천천히 병실을 나왔다. 복도 끝에 서서 벽에 등을 기댔다. 손이 떨렸다. 담배를 꺼냈지만 불을 붙이지 못했다. 라이터를 3번이나 떨어뜨린 뒤에야 겨우 연기를 들이마셨다. 그는 창밖의 하늘을 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는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었다. 밤이 되었다.
도윤은 집에 돌아왔지만 잠들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서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누구세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책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다.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사진 몇 장과 작은 리본이 들어 있었다. 지우가 즐겨하던 분홍색 리본. 그날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것이었다. 도윤은 리본을 손에 쥐었다.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아빠, 엄마 미워하지 마. 그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처음으로, 열해 만에 처음으로 그는 울었다. 이튿날 새벽 도윤은 다시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서류도 일정도 없었다. 그는 다만 303호 병실 앞에 서 있었다. 안에서는 어린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오늘은 뭐 드실래요? 보호자, 딸이라던 그 사람. 도윤은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렸고 짧은 단발머리의 소녀가 나타났다. 18쯤 되어 보였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다. 누구세요? 어제 온 봉사자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소녀는 잠시 도윤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복도 벤치에 앉았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환자분과는 어떤 관계신가요? 엄마예요. 친딸인가요? 소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요. 엄마가 절 데려오셨어요. 버려졌을 때. 도윤은 숨을 삼켰다. 소녀는 계속 말했다. 엄마는 10년 전부터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가끔 5분 정도 돌아올 때가 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전 엄마를 지킬 거예요. 그 말에 도윤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소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병실로 돌아가며 말했다. 엄마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문이 닫혔다. 도윤은 벤치에 남아 고개를 숙였다. 그의 두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서진이 기다리는 사람은 아마도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러나 그는 너무 늦었다. 너무 오래, 너무 멀리 와버렸다. 도윤은 사흘 동안 요양병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평소처럼 회의에 참석하고 서류에 서명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303호 병실로 가득했다. 밤마다 잠들지 못했다. 서진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소녀의 단단한 눈빛이 가슴을 짓눌렀다. 네 번째 날 그는 다시 차에 올랐다. 비서가 물었다. 이사장님, 오늘도 요양병원이십니까? 대답은 짧았다.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들판을 지나는 바람이 보였다. 계절은 봄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병원에 도착했다. 이번에는 원장을 만나지 않았다. 그는 곧장 3층으로 향했다. 복도는 조용했다. 303호 병실 앞에서 그는 멈춰섰다. 문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이거 드셔봐요. 오늘은 호박죽이에요. 고마워. 서진의 목소리. 여전히 가늘고 텅 빈 느낌이었지만 그 속에는 온기가 있었다. 도윤은 천천히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소녀가 문을 열었다. 단발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어려 있었다. 그러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또 오셨네요. 네. 환자분 상태가 궁금해서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서진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햇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다. 그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열애 전보다 여위였지만 여전히 그녀였다. 환자분, 안녕하세요.
서진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미소였다. 안녕하세요. 어제도 오셨죠? 아니요. 사흘 전에 왔었습니다. 그랬구나.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도윤은 그 옆에 서서 함께 하늘을 봤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웠다. 소녀가 조용히 말했다. 복도에서 이야기할래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병실을 나와 벤치에 앉았다. 소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왜 자꾸 오세요? 환자분이 신경 쓰여서요. 그냥 봉사자가 아니죠?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도윤은 잠시 말이 없었다. 소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엄마를 아시는 분이죠? 예전에 알았습니다. 얼마나 예전에요? 10년 전. 소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무릎 위에 손을 모았다. 한참 뒤에 조용히 물었다. 엄마의 가족이었나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침묵이 흘렀다. 복도 저편에서 카트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소녀가 다시 말했다. 저는 윤아린이에요. 18살. 엄마는 저를 9살 때 데려오셨어요. 어떻게요? 거리에서요. 겨울이었어요. 전 버스 정류장 벤치에서 자고 있었고 엄마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할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다. 엄마는 기억을 못하지만 착했어요. 누구한테든 친절했어요. 그래서 저도 엄마를 지키기로 했어요. 도윤은 목이 메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다. 햇빛이 눈부셨다. 환자분 서진 씨는 언제부터 기억을 잃으셨나요? 10년 전이요. 교통사고 후부터요. 그 말에 도윤의 손이 떨렸다. 할인은 계속 말했다. 엄마는 가끔 5분 정도 기억이 돌아와요. 그때 제 이름을 부르고 고맙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다 다시 잊어버리시지만요. 힘들겠어요. 괜찮아요. 전 엄마가 필요하니까요. 할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병실로 돌아가기 전에 말했다. 아저씨, 엄마한테 상처 주지 말아주세요. 엄마는 이미 많이 아파요. 문이 닫혔다. 도윤은 벤치에 남았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숨이 막혔다. 다음 날 도윤은 병원 기록실을 찾았다. 그는 서진의 의무 기록을 요청했다. 담당 직원이 파일을 건넸다. 이서진 환자분, 2015년 3월 입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전두엽 손상 및 기억장애 진단받으셨네요. 도윤은 파일을 펼쳤다. 사고 일시, 장소, 진단명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보호자 부재라는 메모가 있었다. 보호자가 없었습니까? 예. 당시 연락 가능한 가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의료비 지원받으시고요. 몇 년 뒤에 윤아린 양이 보호자로 등록됐어요. 도윤은 파일을 덮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올 것 같았다. 그는 서둘러 기록실을 나왔다. 복도 끝에서 할인과 마주쳤다. 소녀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그녀가 멈춰섰다. 아저씨, 할인 씨. 엄마 기록 보셨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할인은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혼자였어요. 사고 나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대요. 병원비도 못 내서 구청 도움받았고요. 미안합니다. 왜요? 아저씨 잘못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할인은 그를 지나쳐 걸어갔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작고 가느다란 어깨였지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저녁 도윤은 다시 303호 앞에 섰다. 문은 조금 열려 있었다. 안에서 할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이거 봐요. 제가 오늘 마트에서 샀어요. 예쁘다.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도윤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하리는 서진의 머리를 빗기고 있었다. 서진은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웠다. 도윤은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그는 복도 끝까지 걸어가 창가에 섰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자신이 여기 있을 자격이 있는지, 서진 곁으로 돌아갈 권리가 있는지. 열애 전 그는 그녀를 외면했다. 사고의 책임을 그녀에게 떠넘기고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다. 서진 씨 관련 자료 모두 찾아주세요. 사고 기록, 병원 기록, 모든 것. 답장이 왔다. 알겠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303호를 바라봤다.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서진이 혼자가 되었는지 모두 알아야 한다고. 그리고 만약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도윤은 천천히 병원을 나섰다. 밤바람이 차가웠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지켜보는 것처럼.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과거를 마주해야 했다. 비록 그 끝이 어둠일지라도. 도윤은 사흘밤을 꼬박 세웠다. 비서가 보내온 자료들이 책상 위에 쌓여 있었다. 사고 보고서, 병원 기록, 보험 청구 내역. 그는 하나씩 읽어내려갔다. 2015년 3월 17일 오후 7시 42분. 전주시 덕진구 교차로. 빗길.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가 후방 추돌을 당했다. 운전자 이서진, 동승자 한지유 8세. 가해 차량은 그랜드 메디컬 소속 구급차. 도윤의 손이 멈췄다. 그랜드 메디컬. 그의 어머니 한명숙이 운영하던 병원이었다. 그는 다음 장을 넘겼다. 사고 경위서에는 우천으로 인한 제동거리 미확보라고 적혀 있었다. 과실 비율은 가해 측 100%.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은 파일 손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손상? 도윤은 그 단어를 다시 읽었다. 손상이 아니라 삭제가 아닐까? 마지막 장에는 합의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날짜는 사고 발생 일주일 후. 합의 금액 3천만 원. 서명란에는 익숙한 필체가 있었다. 한명숙. 도윤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사고는 병원 차량이 냈고 어머니가 직접 합의했으며 블랙박스는 사라졌다. 그리고 서진은 혼자 남았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새벽 4시.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도윤은 재킷을 걸치고 집을 나섰다. 한명숙은 평소처럼 이른 아침을 맞고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던 그녀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도윤이, 어머니.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거실로 들어와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이게 뭐니? 2015년 3월 17일 사고 기록입니다. 한명숙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는 서류를 보지 않았다. 다만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왜 이걸 들춰내니? 왜 숨기셨습니까? 숨긴 게 아니야. 처리한 거지. 저리요?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는 서류를 펼쳤다. 블랙박스는 왜 사라졌습니까? 왜 합의금이 고작 3천만 원입니까? 왜 서진 씨는 혼자 버려졌습니까? 내가 원했잖니. 한명숙의 말에 도윤은 숨이 막혔다. 그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넌 그 여자를 용서하지 않았어. 지유가 죽은 건 그 여자 탓이라고 했지. 그래서 내가 정리한 거야. 내가 다시는
그 여자를 마주치지 않도록. 그래서 병원에서 쫓아내셨습니까? 당연하지. 그 여자가 내 곁에 있으면 넌 평생 불행할 거야. 그래서 내가 손을 썼어. 도윤은 뒷걸음질 쳤다. 어머니의 얼굴이 낯설었다. 아니, 어쩌면 처음 제대로 보는 것인지도 몰랐다. 어머니는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죽은 건 안 됐지. 하지만 그게 우리 잘못은 아니야. 사고는 누구한테나 일어나. 중요한 건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였어.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전 앞으로 나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도망친 거였어요. 그는 서류를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한명숙이 뒤에서 불렀다. 도윤아, 어딜 가니? 병원에 갑니다. 지금 새벽인데. 늦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어요. 문이 닫혔다. 한명숙은 혼자 거실에 남았다. 그녀는 식어버린 찻잔을 바라봤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도윤은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붉은 빛이 건물을 물들였다. 그는 차에서 내려본간 건물을 올려다봤다. 그랜드 메디컬. 아버지가 세웠고 어머니가 키웠으며 이제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감춰진 진실이 있었다. 도윤은 로비로 들어갔다. 경비가 인사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곧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다. 이사장실 앞에 섰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다. 2015년 3월 차량 관리 기록을 찾았다. 구급차 사고 보고서, 그리고 정비 내역. 사고 다음 날 차량은 폐차 처리되었다. 도윤은 기록을 출력했다. 그리고 인사 기록을 뒤졌다. 당시 구급차 운전자 이름을 찾았다. 박종철. 퇴사 날짜는 사고 일주일 후였다.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 증거는 없앴고 사람은 내보냈으며 서진은 고립시켰다. 도윤은 의자에 기댔다.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다. 그는 생각했다. 자신도 공범이었다는 것을. 직접 손을 쓰지 않았지만 외면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죄가 있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비서였다. 이사장님, 오늘 오전 이사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출력한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다. 이사회는 오전 10시에 시작되었다. 8명의 이사가 회의실에 모였다. 한명숙도 자리에 있었다. 도윤은 맨 끝자리에 앉았다. 안건이 진행되었다. 재정보고, 신규 장비 도입, 인사계획. 도윤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그가 손을 들었다. 발언권을 주십시오.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15년 3월에 발생한 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한명숙의 얼굴이 굳었다. 도윤은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다. 사고 경위, 블랙박스 삭제, 합의 과정, 그리고 피해자가 받은 부당한 처우. 이 병원은 생명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사람의 생명을 외면했습니다. 아니, 의도적으로 지웠습니다. 도윤, 한명숙이 그를 불렀다. 그러나 도윤은 멈추지 않았다. 저는 이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언론에, 그리고 피해자에게. 회의실이 술렁였다. 이사들이 웅성거렸다. 한명숙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사장,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도윤은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어머니도 책임지셔야 합니다. 한명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입술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윤은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맑았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비서였다. 이사장님,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결해 주세요. 도윤은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 사고, 은폐, 그리고 자신의 죄까지. 통화가 끝났다. 그는 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 비록 그 대가가 무엇이든. 기사가 나간 건 이틀 후였다. 지역 언론이 먼저 보도했고 곧 전국 뉴스로 확대되었다. 명문병원에 은폐된 사고, 10년 만에 드러난 진실. 제목들은 자극적이었지만 내용은 정확했다. 도윤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뉴스를 봤다. 화면 속에서 아나운서가 차분하게 읽어내려갔다. 사고 경위, 은폐 정황, 그리고 피해자 이서진의 현재 상황까지.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다. 이사들, 변호사, 그리고 어머니. 도윤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다만 창밖을 바라봤다. 병원 정문 앞에 취재진이 모여들고 있었다. 비서가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사장님, 이사회에서 긴급 소집 요청이 왔습니다. 거절하세요. 하지만 전 오늘 병원에 나가지 않습니다. 비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도윤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가야 할 곳이 있었다. 요양병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다. 도윤은 로비를 지나 3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걷는 동안 간호사 몇 명이 그를 알아보고 수군거렸다.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303호 앞에 섰다. 문은 닫혀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할인의 목소리였다. 도윤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할인은 창가에 서 있었다. 그녀는 도윤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뉴스 봤어요. 할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복잡했다. 그녀는 서진을 돌아봤다. 서진은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다. 엄마는 아직 몰라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도윤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서진의 얼굴은 평화로웠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서진 씨, 저예요. 서진은 눈을 뜨지 않았다. 도윤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손은 차가웠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이제야 왔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인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다. 아저씨, 진짜 엄마 남편이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인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왜 이제 오셨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진실을 몰랐어요. 이제는 아세요? 네.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할인을 마주봤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서진 씨의 치료비, 생활비, 모든 것을요. 필요 없어요. 할인의 말에 도윤은 멈칫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린 잘 지내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할인 씨, 엄마한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아저씨는 열흘 동안 어디 계셨어요? 엄마가 혼자 아플 때, 제가 엄마 손잡고 올 때, 아저씨는 뭐하고 계셨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할인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모두 사실이었다.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할인은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병실 밖으로 나갔다. 도윤은 그 자리에 남아 서진을 바라봤다. 서진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도윤을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누구세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구나. 서진은 다시 눈을 감았다. 도윤은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서진아, 나야. 도윤이야.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손에 힘을 주었다. 아주 조금. 저녁 무렵 도윤은 병원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하늘이 서서히 어두워졌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어머니였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도윤아. 한명숙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어머니. 이사회에서 날 퇴진시켰어.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명숙이 계속 말했다. 내가 원한 게 이거였니? 전 그냥 진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진실이 뭐가 그리 중요하니? 그게 우릴 행복하게 해줬니? 행복은 거짓 위에 지을 수 없습니다. 한명숙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넌 내 아버지를 닮았어. 고집스럽고 고지식하지. 그게 나쁜 건가요? 아니.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했던 거야. 전화가 끊겼다. 도윤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시 303호로 향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마음을 정리했다.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병원도, 지위도, 가족도. 그러나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병실 문을 열었다. 하리는 서진의 머리를 빗기고 있었다. 그녀는 도윤을 보고 말했다. 또 오셨네요. 네. 왜요? 여기가 제가 있어야 할 곳 같아서요. 하리는 빗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진심이에요? 네. 그럼 증명해 보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서진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그날부터 그는 매일 병원에 왔다. 아침 8시, 저녁 8시.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서진의 식사를 도왔고 산책을 함께 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다. 다만 곁에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할인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도윤에게 말했다. 아저씨, 진짜 변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근데 엄마는 아직도 아저씨를 몰라요. 괜찮아요. 전 그냥 곁에 있으면 돼요. 하리는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보는 진짜 미소였다. 어느 날 저녁 서진이 갑자기 도윤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빛이 맑아졌다. 도윤 씨. 도윤의 심장이 멎었다. 서진은 계속 말했다. 오래 기다렸죠? 서진아. 도윤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서진도 그를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5분 후 서진은 다시 멍한 눈빛으로 돌아갔다. 누구세요? 도윤은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친구예요. 오래된 친구. 그렇구나. 반가워요. 서진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도윤은 그녀의 옆에 앉아 함께 하늘을 봤다. 별이 떠오르고 있었다. 봄이 왔다. 요양병원 정원에 목련이 피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흔들렸다. 도윤은 벤치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봤다. 반년이 지났다. 병원 이사직은 내려놓았고 재산의 대부분도 정리했다. 그는 이제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다. 그러나 외롭지 않았다. 매일 아침 이곳에 왔고 매일 저녁 집으로 돌아갔다. 서진은 여전히 기억하지 못했다. 5분의 기적은 한 달에 한두 번 찾아왔다. 그럴 때마다 도윤은 그녀를 안았고 그녀도 그를 안았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저씨. 할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윤은 고개를 돌렸다. 할인은 교복을 입고 서 있었다. 머리는 어깨까지 자랐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학교 끝났어요? 네. 오늘 모의고사 결과 나왔어요. 어땠어요? 좋았어요. 선생님이 서울대도 갈 수 있대요. 도윤은 미소 지었다. 할인은 벤치에 앉으며 말했다. 근데 전 전주에 있는 대학 갈 거예요. 왜요? 엄마 곁에 있어야죠. 할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도윤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할인 씨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뿐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정원을 바라봤다. 바람이 불었고 꽃잎이 떨어졌다. 할인이 조용히 물었다. 아저씨, 후회 안 해요? 뭐요? 병원도 잃고 돈도 잃고 다 잃었잖아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전 오히려 얻었어요. 진짜 중요한 거리요. 그게 뭔데요? 마음의 평화요. 할인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엄마 방에서 찾았어요. 아저씨 드리라고 한 것 같아요. 도윤은 봉투를 받았다. 낡은 편지 봉투였다. 겉면에는 도윤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지우의 글씨였다. 손이 떨렸다. 도윤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아빠, 나 지우야. 아빠는 요즘도 화내고 있어? 엄마한테 화내지 마.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야. 그날 비가 많이 왔어. 엄마가 조심했는데 차가 미끄러졌어. 아빠, 엄마 용서해줘. 나는 아빠랑 엄마 둘 다 사랑해. 우리 다시 만나면 같이 놀자. 사랑해, 아빠. 도윤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흘렀다. 그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다만 눈물만 흘렀다. 할인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도 눈물을 훔쳤다. 한참 뒤 도윤이 말했다. 지우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알아요. 엄마가 가끔 지우 이야기해요. 기억 돌아올 때요. 뭐라고 하셨어요? 지우가 자기를 닮아서 예뻤대요. 그리고 아빠를 많이 사랑했대요. 도윤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다. 그리고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고마워요, 할인 씨. 뭐가요? 이걸 줘서요. 그리고 엄마를 지켜줘서요. 할인은 고개를 저었다. 전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오히려 아저씨가 고마워요. 돌아와줘서요.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함께 병실로 향했다. 303호는 따뜻했다. 창문이 열려 있었고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다. 서진은 침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엄마, 왔니? 서진은 할인을 보고 미소 지었다. 그리고 도윤을 봤다. 이분도 함께 오셨네. 네. 친구예요, 엄마. 그렇구나. 자주 보는 것 같아. 서진은 다시 뜨개질을 시작했다. 도윤은 의자에 앉아 그녀를 바라봤다. 할인은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다. 잠시 뒤 서진이 손을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도윤을 바라봤다. 눈빛이 달라졌다. 도윤 씨? 도윤의 가슴이 뛰었다. 네, 서진 씨. 서진은 뜨개질을 내려놓았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당신이에요? 네. 오래 기다렸죠? 아니에요. 이제 막 왔어요. 서진은 손을 뻗었다. 도윤은 그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미안해요, 도윤 씨. 제가 사고를 냈어요. 지우를.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우가 편지를 남겼어요. 당신을 용서하래요. 아니, 용서할 것도 없대요. 그냥 사고였다고요. 서진은 울었다.
도윤도 울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한참을 울었다. 하리는 부엌 문 뒤에서 그 모습을 봤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차를 따랐다. 5분이 지났다. 서진의 눈빛이 흐려졌다. 그녀는 도윤의 손을 놓았다. 누구세요? 친구예요. 그렇구나. 손이 따뜻하네요. 감사합니다. 서진은 다시 뜨개질을 시작했다. 도윤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할인이 차를 가져왔다.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차를 마셨다. 말은 많지 않았다. 다만 함께 있었다. 여름이 되었다. 도윤은 작은 재활연구소를 열었다. 기억장애 환자들을 위한 곳이었다. 수익은 크지 않았지만 보람이 있었다. 하리는 대학에 합격했다. 간호학과였다. 그녀는 개명 신청을 했다. 한하린. 새로운 이름이었다. 왜 성을 바꿨어요? 도윤이 물었다. 하리는 수줍게 웃었다. 아저씨 성으로요. 가족이잖아요. 도윤은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하린도 그를 안았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병원 정원에 앉아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은 붉었다. 서진이 하늘을 보며 말했다. 예쁘네요. 네, 정말 예뻐요. 하린이 대답했다. 서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우리 가족 맞죠? 도윤과 하린은 동시에 대답했다. 네, 엄마. 네, 서진 씨. 서진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다행이에요. 혼자가 아니라서요. 우린 항상 함께해요. 하린이 서진의 손을 잡았다. 도윤도 서진의 손을 잡았다. 세 사람의 손이 이어졌다. 해가 완전히 졌다.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 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다. 도윤은 그 별을 바라봤다. 지우가 보내는 신호 같았다. 괜찮다고, 행복하라고, 사랑한다고. 아빠, 하린이 불렀다. 응? 우리 내일도 여기 올까요? 그럼, 매일 오자.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매일 오는 거예요.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봤다. 바람이 불었고 나무가 흔들렸다. 어디선가 풀벌레 소리가 들렸다. 도윤은 생각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고. 5분의 기적은 짧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영원하다고. 그는 서진의 손을 조금 더 꽉 잡았다. 서진도 그의 손을 잡았다. 비록 그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다. 하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남는 거예요. 밤은 깊어갔다. 그러나 세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다. 별은 계속 빛났다.